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이 11월 미국 옵션 만기 후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특징이에요. 근데 요 제목이 좀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담게 됐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코스피가 드디어 이제 2018년 1월 상한 수준을 넘어서 가고 있고, 이와 같이 11월 3주차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대형주의 상방울의 변동성이 과하게 나타나게 됐죠. 이미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9월서부터 형성되어 있던 비추세 구간을 코스피보다 더 훨씬 더 강하게 뚫고서 올라가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림자라는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과 가격을 움직이게 되는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한 경제지표의 괴리 현상이 커지게 되면 그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살펴왔었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어떠한 시각제로나 저희의 분석 결론을 저희와 협의 없이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사용하시는 것이 무단 도용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11월 미국 옵션 만기 후 금융시장 특징이에요. 11월 4주차에 여전히 코로나19는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미국산 코로나 백신이 12월서부터 이제 접종이 진행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기존에 최대 5,120만 명이 감염되는 국면을 넘어서서 11월 4주차에는 1억 240만 명까지 감염되는 국면으로 확정이 돼 버렸죠. 그래서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보게 되면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실물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2020년 4월에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여전히 가속 중이지만 이전보다 이 감염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도가 여전히 가속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2월과 4월처럼 실물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 정상 가동이 못 되고 있는 실물 경제지만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경제의 실적 개선세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고요. 11월 20일, 11월 3주차 금요일이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 일이 되게 됐죠. 미국의 옵션 만기 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9월서부터 형성되어져 있던 상한 수준과 하한 수준이 제한되는 비추세 구간을 넘었다가 다시 상한 수준에서 지지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대형주 지수 S&P 500 대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비추세 구간을 다우존스보다 조금 더 약하게 뚫었다가 지금은 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위에 살짝 올라서고 있지만 강도는 다우존스 지수보다 좀 약한 상황이에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비추세 구간 가격권대에 머물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유로 경제권의 가장 정책 파급력이 큰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도 미국과의 다른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 정책의 실행 속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비추세 구간을 하향 이탈하기는 했지만 다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전히 비추세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도 비추세 구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진작에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비추세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2017년도서부터 2020년 9월까지 0%를 기록하게 되면서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일본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이 이전과 똑같은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매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감소세가 나타나기 쉬운 조건 속에서는 기업 지분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기업 지분 가치의 다른 표현이 주식 가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일정 기간 하락하는 기간에는 주가 지수가 강세를 보였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 선 화살표와 검은색 선 화살표의 등락 방향이 일치되는 현상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2020년 11월 3주차 11월 20일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 대형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됐지만 11월 20일로 미국의 옵션 만기 1이 종료되게 되면서 그간의 대형주 강세 현상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S&P 500 지수보다 다우존스 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의 강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실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의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녹색 선으로 나타낸 것을 저희는 녹색 비행기 궤도라고 말하게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 기술적 분석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라는 것은 수명주기 이론에 해당하게 돼요.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티오리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친문동을 통해서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핸드폰의,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 등과 같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미 오랜 기간 이론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 그러한 이론이 되게 돼요.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되게 됐던, 어떤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되게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최대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한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의 녹색 비행기 궤도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이미 1950년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경유지, 녹색 비행기 궤도의 가운데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경유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의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됐고, 충분한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죠. 2차 상승기는 1차 상승과는 다르게 최종 이 녹색 비행기 궤도의 제일 상안에 있는 쇠퇴기까지 상승하게 돼요.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2차 상승 중에 상승의 경로가 다소 지연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현재가 여기에요. 2020년에 들어와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여전히 녹색 비행기 궤도의 붉은 선인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즉 자기의 평균 상승 속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쇠퇴기까지 추가 상승할 여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S&P 500 지수도 똑같은 이제 방법론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S&P 500 지수의 시각적 방향성을 분석한 거예요. S&P 500 지수는 이와 같이 1차 상승, 휴지기, 2차 상승,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돼버렸어요. 상승의 생애가 종료된 다음에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붉은색 선, 경유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S&P 500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하고 다르게
상승의 생애가 이미 종료가 되게 됐고 태동기를 귀향하는 귀향의 과정 속에서 반등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반등 과정은 최대 쇠퇴기 초일까지 진행되게 돼요. 즉 알 수 있는 것은 S&P 500 대형주 지수는 반등하는 기간에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2차 상승기에 1차 상승기보다 더 강한 상승의 에너지가 응축되어져 있는 2차 상승기에 아직 상승할 폭이 남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올라갈 힘이 남았고 하나는 마무리 국면에 와 있죠. 다우존스 지수는 9월부터 형성된 비추세 구간을 이와 같이 지지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지만, S&P 500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약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수명 주기가 다르다. 상승할 폭이 마무리 국면이냐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저 강세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대형주의 강세 현상이 11월 3주차 11월 20일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 강하게 나타나게 됐고, 궁금한 것은 추가적으로 그럼 대형주 강세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전환되게 되느냐, 전환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죠. 먼저 대형주 강세가 계속되느냐, 이 지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지표는 S&P 대형주 지수와 기술주 중심이기는 하지만 몇몇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빼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정도로 이제 비교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 경제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제 상대 강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캔들로 나타낸 지표값이 상승하게 되면 나스닥이 대형주보다 강세, S&P 500보다 강세,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S&P 500이 강세인 그런 국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1차 상승이 나타나게 됐고 2차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됐죠. 그 뒤에 귀향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고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1차 상승기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얘가 상승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강세를 나타내는 국면이 진행되어져 왔고, 근데 11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11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스닥보다는 S&P 500의 상승세가 더 강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차 상승기 구간에 이 상대 강도 지표가 있다는 거고, 1차 상승은 최대 쇠퇴기 초일까지 진행될 수 있죠. 즉 상승할 여력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11월 3주차 미국의 옵션 만기로 다가가게 되면서 S&P 500 지수가 나스닥보다 강한 현상이 나타나게는 됐지만, 이 상대 강도 지표가 말해주는 바는 나스닥 강세인 구간이 상승할 여력이 더 남았다. 그리고 S&P 500이 11월에 나스닥보다 강했다는 것은 이러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1차 상승 시기의 추세가 아닌 변동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향후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기간이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정리를 하면 11월 3주차까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주식시장 속에서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이 상대 강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S&P 500은 또 앞서 살펴본 S&P 500의 수명주기는 S&P 500 대형주가 강세를 나타나는 국면은 마무리 국면에 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나스닥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국면이 이후에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러한 흐름이었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좀 범위를 좁히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타낸 건 대형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형업종 지수, 그리고 여기는 소형업종 지수가 되게 돼요.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2018년 상한 수준을 넘어섰죠. 그렇지만 중형주, 소형주는 아직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형주 강세가 마무리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는 중용주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진입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 위에 나타난 게 코스피예요. 그리고 이 밑에 나타난 게 뉴욕 종합 주가 지수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뉴욕 종합 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2018년도 상한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거 봐라. 코로나19 때문에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 달러를 근간으로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비례적으로 증가시켜 오게 됐고,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코스피가 뉴욕 종합주가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뒤늦게라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뉴욕 종합주가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피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형주가 마무리 국면, 그리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것. 그렇지만 과연 향후에 지속적으로 코스피가 뉴욕 종합주가 지수에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조건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먼저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해외로부터 원자재 및 원재료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고 해외에 되팔게 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환율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얘가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나타나게 된 거고, 원화 환율이 2019년 1분기 최하한 수준, 즉 원화 초강세를 나타내던 기간 수준보다 더 밑에 내려와져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1,100원까지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 수준을 깨게 되게 되면 수출에 영향을 받게 돼요. 즉 수출 물량이 증가되더라도 마진이 감소하는 현상이 격하게 나타나게 되고, 대기업은 좀 더 버티기 때문에 1,000원 정도가 붕괴되게 되면 대기업도 매출이 증가되지만 마진은 잘못하면 영업이익 적자까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1,100원 선에 가까워져 있는 중이고, 2019년 1분기보다 더 워낙 강세 현상이 더 심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19년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즉 2017년 5월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게 됐고,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결과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돼요.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를 보통 이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5월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책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2018년도서부터 새로운 정책의 영향성이 거세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달리 표현하면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5월서부터 진행된 새로운 정책의 영향력보다는 그 전에 1년하고 6개월 전에 진행된 정책의 성과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2%,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7%,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소수점 두 자리에서 두 번 반올림해서 겨우 2.0%. 즉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2019년 코로나19 발생 전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대단한 거다. 그렇지만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연을 들어왔지만 2019년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의미는 새로운 정책에 적용한 이래 최악의 실적이에요. 즉 2019년은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1.2%가 2017년 이래 사라지게 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악 대비 코로나19가 발생했음에도 증가했다, 좋은 거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19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시기 중에서도
2019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더 최악이었어요. 그때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보다 현재 상황이 더 안 좋다. 여기까지는 지난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했죠. 근데 2018년 1, 2, 3, 4분기는 2019년 1분기보다 모두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근데 2018년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1,100원을 깬 더 2019년 1분기보다 원화 강세 현상이 더 나타난 기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에는 저 환율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변수가 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되지만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또 공유를 해왔었던 내용이에요. 다만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인가 분석 내용 설명을 한 적은 없었죠. 보게 되면 여기에 원화 통화 유통 속도예요.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들의 통화 한 단위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즉 자동차로 예를 들게 되면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를 의미하는 RPM이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자동차가 무리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라는 바스켓 속에서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임계 수준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으면 통화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게 가속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19년 공개 방송 때부터 계속해서 공유해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지속해서 이제 분석해온 바의 결론은 일정 기간 단기간으로 원화 유동성을 늘렸을 때 바로 주요한 대한민국 경제에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경제지표 실적의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었던 통화 유통 속도는 약 0.72에서 0.73 정도가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경제 바스켓에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쉽게 하기 위한 임계 유동성이 갖춰졌을 때 그때의 통화 유통 속도가 0.72에서 0.73 정도가 되게 돼요. 근데 2017년 정확히 5월에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게 됐고 2017년 6월서부터 원화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진행되어져 왔죠. 그렇게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원화 유동성 공급 속도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서 이 통화량에 비례하는 통화 유통 속도도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2018년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019년 1분기보다 더 원화 강세를 나타나고 있었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2019년 1분기보다 각 분기가 다 높았어요. 왜냐?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을 한 거죠. 2017년 6월서부터.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지게 돼요. 2018년에 0.71까지. 즉,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처음에 밟게 되면 브레이크는 걸렸지만 자동차가 이전의 속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기간이 누적되게 될수록 자동차의 속도가 크게 저하되게 되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2018년은 미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2019년 1분기보다 1,100원을 하회를 하면서 더 강세를 나타나게 됐지만 통화 유통 속도가 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히 개선될 수 있는 임계 수준에 가까운 0.71을 나타나는 상태였다. 근데 지금 2020년을 보게 되면 지금 다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을 장중에 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원화 강세 현상이 정확히 2020년 7월 19일 한미 통화 스와프 이후에 한국은행이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서 시중에 살포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책이 만든 것이에요. 1,100원을 하회하고 있는데 2018년과 다른 것은 2018년의 이 통화 유통 속도는 자동차가 이전 속도와 별로 차이가 없이 달리는 속도였다면 지금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져 있는 중이에요. 즉 대한민국 경제라는 바스켓의 지금 유동성이 이전과 임계 수준을 훨씬 더 하향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2018년도보다 더 밟은 기간이 누적됐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가 급속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019년 1분기와 같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면 상식적으로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내용으로 그림을 꼭 봐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예요. 앞서 살펴봤었던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와 2018년도서부터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수렴하는 코스피의 하락 추세가 동조되어져 왔는데, 현재 2018년 1분기 하락 추세가 출발된 상한 수준까지 얘가 넘어섰다. 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갔다. 그렇게 된다면 이와 같은 그림을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공유를 해왔죠. 통화 유통 속도가 비례하는 것은 유동성이고, 유동성을 대표하는 지표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시절, 이전과 똑같은 물량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전보다 매출액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실적이 감소됨에 따라 기업들의 기업 지분 가치가 감소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의 다른 표현, 주식 가격의 총합 주가지수도 인플레이션의 등락 방향성에 수렴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검은색 선은 2018년 1월 상한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코스피 주가 지수 자체는. 근데 앞서서 통화 유통 속도,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물가는 이와 같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다른 국가들의 주가지수 속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에서도 확인한 내용을 공유를 했고, 중국에서도 확인한 내용을 공유를 했고, 일본 니케이를 통해서도 분석한 내용을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공유를 해왔죠. 이와 같은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와 가격이라는 그림자의 괴리 현상이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2020년 9월에 인플레이션율이 1.0%였는데 10월에 갑자기 0.1%까지 이렇게 급락하게 된 현상은 미국에 동조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미국은 9월에 1.4%였고 10월에는 1.2%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 달러 대비 원화의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달러 유동성의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원화 환율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원화의 유동성도 줄인 겁니다 라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체 정책의 영향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상한 수준을 코스피 지수가 넘어서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세 강화 불장이 왔다. 지금 마치 진입을 해야지 후회를 안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2020년 11월 10일에 이와 같은 뉴스가 보도가 되게 됐어요. 화이자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이미 중국산과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은 상용화 중이지만 신뢰가 가지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산이 드디어 화이자가 예방률 90%를 갖는 화이자가 조만간에 얘가 출시가 된다. 11월 10일 날 보도가 되게 됐고,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임상 3상 중 1차 실험 결과만이 발표가 됐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백신 나왔다. 당장 내일이 되게 되면 11월 11일이 되게 되면 2020년 들어서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마비 증상으로 정상 가동이 되지 못했었던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이에 연동돼서 주식시장이 폭발하는 현상이 11월 11일서부터 나타날 것과 같은 댓글들을 달았죠. 11월 10일이었어요. 만약에 11월 10일 날 저 뉴스 기사를 보고 그 다음날 다급하게 백신 관련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어저께군요. 11월 23일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 하락률을 나타내게 됐고 2020년 9월 23일 대비 11월 23일 기준으로 이와 같이 반토막이 나게 되는 그러한 하락이 나타나게 됐죠. 즉 11월 11일 날 진입을 하게 됐다면 얼마간의 상승을 맛보기보다는 고가에 진입을 해서 지금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코스피가 2018년 상한 수준을 넘어섰다. 불장이 왔다.
대세 상승장이 왔다. 이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실체와 객체의 괴리 현상이라는 이 핵심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유를 드려왔었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12월 11일서부터 유럽은 미국보다 더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게 되죠. 미국산, 유럽산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게 돼요. 대한민국은 과도한 가격 거품이 백신에 형성되어져 있고 안정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과 충분한 이제 백신의 검증을 거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직 어떠한 백신은 또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재까지의 글로벌 경제의 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코로나19의 재감염이 확산되는 기간에는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봐왔죠. 즉 어찌됐건 간에 유럽과 미국은 12월서부터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고 코로나19 재감염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지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의 경제지표의 실적은 이들과 어떤 차이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12월 11일서부터 접종이 되게 된다고 지구상에 코로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12월 11일서부터 접종이 진행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2021년 5월 중에 이제 면역률 90%를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이제 엑시트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글로벌 경제와 코로나19 백신은 기간이 연동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에요.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으로 미국의 경제가 2020년 4월에 완전히 멈춰서게 됐고 기존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3.5% 정도의 실업률이었는데 14.7%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후에 경기부양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개선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10월까지 6.9%의 실업률까지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3.5%보다는 약 2배가량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2월 11일서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되던 말던 또한 2021년 5월에 미국이 드디어 코로나19 재감염으로부터 탈출을 하던 말던 그런다고 한들 미국의 실업률이 갑자기 접종이 시작됐다. 실업률이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3.5%가 될 것인가. 2021년 5월에 미국이 코로나 특수 환경성 속에서 엑시트를 했다고 6월서부터 미국의 실업률이 갑자기 급락해서 3.5%까지 낮아질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전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의 두 가지 우려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바가 있죠. 실물 경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만든 마비 증상,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져 왔고 충격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코로나19 재감염이 완전히 조절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어야 되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다. 여전히 실물 경제라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미국산, 유럽산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또한 2021년 5월에 미국이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의 특수 환경성 속에서 탈출이 되게 되더라도 실물 경제가 자고 나면 바로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일정 기간 실물 경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일정 기간이 더 요구되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한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는 시점이 와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를 포함한 주요한 국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주가 지수가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와의 괴리 현상이 일정 기간 누적이 되어져 왔다면 이러한 괴리 현상을 줄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향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의 괴리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종세가 3월과 같은 폭락, 3월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3월 20일 이후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출연했었던 경제지표가 얘죠. 얘는 다우존스 지수와 경기부양 정책의 상대 강도 지표가 되게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요. 역사적 하한 수준의 이 상대 강도 지수 자체가 위치했었을 때 그 뒤에 다우존스 지수 자체가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됐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즉 현재는 여기에 와 있는 시절이고 2020년 3월은 상대 강도 지표가 여기에 와 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과 같은 폭락, 3월을 넘어서는 폭락, 대세 하락이라는 말을 3월 20일 이후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강조를 했었던 것은 변동성은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한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것도 3월 20일 이래 지속적으로 이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월이 됐던 9월이 됐던 이후에 다가오고는 조정기가 됐던 간에 그러한 시기는 공포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시기가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반복해서 공유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평일에 소중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